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사는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새로운 신작 소울 출판사에서 나온 호소극장을 읽었는데요. 제가 9월 5일이라고 했지 뭐예요. 9월 10일이었습니다. 어제 첫날로 이제 읽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11일, 어, 11일 금요일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어제 밤에 못 읽었고 낮에 읽고 오늘은 밤에 읽습니다. 어제에 이어 읽습니다. 꽃집 주 여사가 우물로 왔을 때는 우물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세 남자가 모두 우물 안으로 들어가 돌에 낀 이끼를 떼어내거나 새 호박돌로 바꿔 끼우던 참이다. 어머, 벌써 다 하셨네요. 얼른 나오셔서 식기 전에 수제비 드셔요. 새참으로 생각하시고 잠깐 나오세요. 아줌니 오셨슈? 그리우 금방 나가유. 아저씨들도 드시고 하시죠. 디딤목에 서서 이끼를 닦아주던 조달구가 앞서서 우물 밖으로 나오며 반갑게 인사한다. 주 여사는 일주일에 계란 한두 판을 꼭 팔아주는 조달군의 계란집 단골이다. 주 여사는 늘 곱게 한복을 차려입던 모습 그대로다. 참 고우셔유. 언제 보아도 이리 고우시니 보기 좋습니다유. 우물 밖으로 다리 하나를 걸치고 황씨도 인사치레를 한다. 곱기는요, 혼자 산 여자가 입성이라도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늘 그리 입으시니 누가 혼자 사는 여자라고 보겠습니까유. 하여튼 잘 먹겠습니다. 사내들은 우물 바닥 한쪽에 둘러앉아 주여사가 담아주는 수제비를 먹기 시작한다. 도씨는 주여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도씨는 주여사를 보는 일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도씨댁은 살아있을 때 꽃집에 가서 살다시피 했다. 실상 주여사가 입는 옷들은 모두 도씨댁 솜씨다. 옷뿐이 아니라 김치를 담가 날랐고 된장뿐만이 아니라 간장과 고추장 담그는 일도 모두 도씨댁 몫이다. 큰 벌이가 되는 일이 아니다. 그저 품삯이라고 해야 홈이나 낫 2개 값도 안 되는 액수지만은 꽃집 일이라면 쭈르르 달려가던 도시댁이다. 자네가 그 집 파녀라도 되는가? 아주 거기서 살지 그러는가? 모르는 소리 마유. 그게 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유? 그 알량한 돈 없어도 산다고 헛쓸 텐디. 풍구질하던 손을 멈추고 도씨는 째진 눈을 흘긴다. 도시댁은 끄덕도 하지 않는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걔가 우리 이순이하고 잘 지내있게유. 지랄났다. 오늘나무를 쳐다봐야지. 괜히 애만 잡겠구먼. 아유, 주 여사께서도 우리 이순이 참하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지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사는구나 허는 생각을 한다니까유. 도시댁은 주 여사 몸종이나 다름없이 살았다. 벌써 오래전 일이다. 근데유, 계란을 누가 그리 많이 드신대유? 한 파수마다 한두 판씩 꼭 사시니까 하는 소리네유. 조달구는 수제비 속에 섞인 계란 노른자를 뜨며 주 여사에게 묻는다.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얼굴이 눈부시게 곱다. 더구나 혼자 아들 둘을 훌륭하게 키운 청산 과부의 단정한 모습을 한결 존경하는 눈길이다. 아, 그거요? 조사장님이 좋은 달걀을 챙겨주셔서 우리 아드님들이 모두 교육자가 되었으니 그 달걀 덕분이지요. 역시 아드님들이 드셨군요. 그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란이 최고죠. 영양 보충이나 지식적으로나 다 그게 좋은 거라고 교수님들도 말씀하신다고 들었죠. 달고 이 사람 언제부터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녔는가? 황 씨가 빈 수제비 그릇을 슬그머니 주 여사 앞으로 내려놓으며 빈정거린다. 주 여사가 조달구에게 조사장이라 칭하는 것이 못마땅한 터라 그 화살이 조달구에게 날아간 셈이다. 조금 더 드려요? 바닥에 조금 남았네요. 아니요, 대시유. 근데 지가 한 말씀 드리자면, 황 씨는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수제비 담아온 그릇을 흘낏 쳐다본다. 호박 몇 조각 남은 수제비 국물이 전부다. 항상 사람 수를 맞춰 수제비를 내는 솜씨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제게 하실 말씀이라도 그게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런 말이죠. 인제 아들들이 둘이나 교육자가 되셨으니 혼자 사는 과수댁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우덜이 매달 우물 속으로 들어가 물을 푸자면 신역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동네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십시일반 허는 것이니까요. 제가 십시일반 하지 않는 건가요? 에이, 아저씨 그만하셔요. 물속에서
험한 일이야 지가 다 헐 테니께유. 조달구가 벌떡 일어서서 우물안을 들여다본다. 으이 벌써 물이 비치네. 얼른 일을 마저 허야것슈. 어서 일어나유. 전 안으로 들어가유. 주섬주섬 그릇을 챙기던 주여사가 상종하기 싫은 인간을 만났다는 표정으로 황씨를 흘겨보며 말한다. 말씀 잘하셨어요. 황씨 아저씨가 기왕 말씀하시니 이 과수댁이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챙기시는 분이 도사장님 댁 이순이를 데려다 술청에 앉힌단 말이에요. 내가 미리 알아서 정리했으니 말이지. 집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큰일 날 뻔했지요. 동네를 위한다고요? 에이 말씀은 바로 하셔야지요. 아니 주 여사님 그 일과 이 일은 상관이 없을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수돗물을 끌어다 써야지. 나 원참. 주 여사는 휑하니 일어서서 발걸음을 서둘렀다. 황씨는 공연히 그럴 소리를 해서 우리 애만 잡았네. 이순이 2년 가지 말라니께 술집에 나가더니 이애비 꼴을 우습게 만드네. 허참 나도 갈라네. 도씨가 우물을 벗어나 대장간으로 들어간다. 황씨는 우두커니 자리에 앉아 갑자기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지 못해 난감하다. 도시딸 이순이 황주옥에 올 때는 부엌에서 설거지나 하고 심부름이나 할 요양이었으나 반반한 얼굴과 미끈한 몸매가 사내들의 시선을 끌기에 과분하다. 이순을 보러 오는 사내들이 늘어나니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겠으나 물었던 것도 황씨 자신이다. 혼자 된 여자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야 살림을 건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득하기도 했지만 실상 이순은 몸이 뜨거운 여자다. 대목을 한 달쯤 앞둔 장날 많았던 손님들이 돌아가자 황씨는 볶은 돼지고기에 안주를 넣고 이순과 술을 마셨다. 황주댁은 이미 종일 술꾼들에 시달려 녹초가 된 몸을 뜨끈한 아랫목에 지진다고 누운 지 오래였다. 황씨는 술을 서너 잔 주고받고 얼큰해지자 이순도 도시딸이란 것을 순간 잊었다. 이순인 술집 여자였다. 은근해진 황씨의 표정을 이순도 나몰라라 하지 않았다. 술을 마신 이순이 콧소리를 섞어 황씨 말을 받아 넘겼으나 정신은 멀쩡했다. 이순아, 사내들이 네 모습을 보면 환장하는 거요. 어떤 놈이고 돈주머니를 풀지 않을 놈이 어디 있겠냐? 너도 이미 알겠지만 사내들은 다르지 않은 거요. 안 그러냐? 말하자면 당연 정도 양귀비에게 녹아서 나라를 넘겼다고 들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색시집 한 지가 벌써 근 30년이 지났으니 하는 말인데 돈 버는 일을 직업이라고 본다면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냐. 동네 아저씨라서 참 말하기 뭐하지만 그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내가 볼 때는 이순이 너는 사내들을 홀리는 몸뚱이를 타고났다는 말이지. 아저씨가 네 몸을 우물에서 발가벗고 목욕하던 어릴 적에는 봤지만서도 새삼스럽지만 지금 보니 더 거시기에 한 뒤가 있더구나. 황씨는 이순에게 치근덕거리면서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날 밤 이후 이순은 술방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다. 혼자 되었을 때 입성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몸이다. 수시로 훅 달아오르는 뜨거운 기운을 감당하기 어렵다. 허벅지를 바늘로 찌른다는 말은 헛말이다. 몸을 꼬집고 찔러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사내와 몸을 섞던 기억이 남아있어 그러려니 했고 죽은 남편이 남겨둔 돈이 남아있을 때는 그저 죽은 남편을 그리워 몸을 비비꼬고 날밤을 새우기도 했지만 그런 날이면 을의 온몸이 더 아프다. 몸이 자꾸 여위는 딸을 본 도시댁은 죽은 남편이 훌륭히 남아서 그런가 하더니 아예 대놓고 신이 내린 모양이라고 단골네를 데려와 구슬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한참이나 심장대를 잡고 씨름하던 단골네가 신이 내린 것은 아니라고 손을 내젓고 그냥 돌아가자 이수는 반드시 제가 하기로 마음을 다졌다. 사내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다. 이순이 주여사 큰아들 이선생에게 전화를 건 것도 그때다. 이선생은 이순의 몸을 처음 가진 사내다. 이순은 이선생이면 정식 부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토요일 면사무소에 병가를 내고 이선생이 근무하던 학교로 찾아갔다. 토요일 오후 학교 관사는 선생들이 집에 다니러 간 터라 텅 비어 있었다. 느닷없이 찾아온 이순을 보고 놀랐지만 이선생도 젊은 사내의 몸이다. 이순은 그날 이선생의 몸을 온몸으로 기억했다. 이선생과 지내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이순은 다니던 면사무소에 사표를 내고 이선생과 살림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결심을 이선생에게 말하자 이선생은 단번에 거절했다. 이선생은 주여사가 끔찍하게 여기는 인근 여학교 선생과 정원한 사이다. 게다가 정원한 선생은 부군수의 딸이다. 이수는 그 선생을 찾아가
악다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아저씨 뭐예요? 두레박 내려요. 물 차오른다 했잖유. 그려 알았네 알았어. 황씨가 벌떡 일어나 우물로 두레박을 내린다. 물이 그득한 큰 두레박을 혼자 끌어올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겨우 우물 둘레까지 끌어올렸다가 엎기를 두어 번 하자 물벼락을 맞은 조달구가 신경질을 부린다. 뭔 일이래유? 왜 물을 뒤집는규? 아니요 저기 도씨가 잠깐 뒷간을 간 모양이요. 지들려. 내가 얼른 가서 데려올겨. 황씨도 우물을 떠나자 조달구는 돌틈에 낀 이끼들을 솔로 박박 문지르며 기다린다. 물이 무릎을 지나 허리춤까지 차올라도 조달구는 혼자 디딤목을 딛고 이끼를 떼어낸다. 시방 이러고 앉아 술이나 마시면 저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겨? 황씨는 난감하다. 이미 도씨는 화덕에 불을 지펴놓고 소주병을 들이키고 있다. 황씨가 곁에 와서 도씨를 다시 우물로 데려가려 했지만 도씨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미 불이 시퍼렇게 타오르는 화덕 안으로 시우쇠를 대여섯 덩어리 집어넣고 달구고 있다. 도씨의 얼굴도 불에 달궈져서 검붉게 익었고 얼굴은 땀투성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도씨댁은 주여사 아들이 이순을 데려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순을 데려간 사내는 이순이 다니던 면사무소 부면장 이상각이다. 그는 상처한 후 아이들을 키우며 혼자 살던 사내다. 더구나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다. 이순을 마음에 두었던 군청 총각 직원들도 있었으나 한사코 그들을 모두 거절했다. 이상각은 넉살 좋은 사람으로 인근 술집 여자들과 잘 놀아난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하지만 이상각이 이순을 처로 올린 호적을 보여주자 이순은 이상각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상각의 안방주인은 따로 있었다. 이순은 식모인 줄 알았던 안방주인에게 온갖 수모를 겪고 문간방으로 쫓겨났다. 밤마다 안방에서 들리는 신음 섞인 소리를 견디기 어려웠고 더구나 안방주인은 처녀도 아닌 것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안방주인은 첫날 목욕할 때 알아봤다며 젖꼭지 색깔이며 엉덩이 모습이 아이 둘은 내지른 것이 분명하다고 우겼다. 이순은 그저 입을 다물고 살았다. 이순이 이 선생에게서 아이 씨를 얻은 것이 사실이나 낳은 것은 아니고 석 달도 못 되어 흘려버린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순의 불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계룡산에서 발화된 산불을 진화하려 나섰던 부면장이 산불에 휩싸여 죽었다. 남편의 아들들은 공상 처리된 아비의 몫으로 나온 훈장과 돈을 챙겼고 아비가 살던 집과 위로금을 이순에게 주었다. 안방주인은 집을 나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남편의 아들들에게는 안방주인이 아니고 그저 식모였을 뿐이다. 이순은 남편의 집을 정리하고 혼자 살림을 차렸다. 도시댁은 이순이 챙긴 돈으로 장옥 장사치들을 상대로 일수놀이를 했다. 수입이 적지 않았다. 도시댁은 이순을 가졌을 때부터 금덩이가 쏟아지는 꿈을 꾸었다고 너스레를 떨고 다녔다. 서너 달이 지나자 제1은행 앞 삼거리 건달들이 대장간으로 몰려왔다. 그들 중에는 극장 패거리들도 있었다. 도씨는 극장 패거리 우두머리 영구가 계란장수 조달구의 동생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건달들에게 깐깐하게 대들었다. 웬일이여 대장간에 카레라도 만들어달라는겨? 부엌칼밖에 안 만드는디 횟갈은 시장에서 가서 사든지 주문해야 한다니께. 이 영감쟁이 시방 뭔 소리 하는겨. 자다가 일어나 여시라도 얻어먹게 생긴 모양으로 하는디 확 옆판을 엎어버려? 아유 지랄이네. 야 늙으면 곤이 늙어야지. 넌 일을 가르치면 어찌게 되는지 알아? 평생 다리 절고 다니고 싶은겨? 어디서 일수를 한다고 지랄이여. 어라 영구 너 이놈아 너는 내가 네 새끼로 보이냐? 호로 자식이구먼. 애비도 없는겨? 애비? 그려 난 애비 없다. 없니 하나도 있다가 없다가 해서 되는 대로 사는 놈이요. 야 말로는 안 되겠다. 부셔. 저 화덕부터 저기 쇠망치 좋은 거 있네. 부셔. 건달들은 영구의 말을 듣고 대장간을 마구 부수었다. 화덕이 무너지면서 타고 있던 조개탄이 사방으로 튀어 나무 기둥에 불이 붙었다. 일이 진행되는 눈치를 보면서 방 안에서 꼼짝 않던 도시댁이 뛰어나온 것은 불이 지붕으로 붙기 직전이었다. 내가 약속했슈. 절대 안 하겠슈. 불이나 지르치지 마슈. 잉 부탁해요. 오잉 인저보니 딸년 판돈으로 너의 피를 빤 것이 인연이구먼. 헐 게 없어 그 짓을 또요? 또 헐겨? 안 할겨? 한 동네 사는지라 이만큼만 말로 하는겨. 도시댁이 자리에 누운 것은 그날 이유다. 장옥 동네 사람들에게 놓은 일수돈에서 이자로 받은 돈을 빼 원금만 돌려받고 영구에게 장부를 통째로 넘겼다.
본 뒤 그들의 일거리다. 영구는 사채로 소문난 전당포 정사장의 일꾼으로 들어가 돈놀이를 배우고 있다. 사채 거래는 절대 남의 사정을 봐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내 손에서 나간 돈은 반드시 새끼를 치고 몸을 불려서 돌아와야지. 단 한 푼이라도 축이 나면 사채꾼의 몸이 축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그런 영구가 정사장은 마음에 들었다. 장옥의 돈줄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을 먼저 알아챈 이는 정사장이다. 정육간 유씨가 뭉텅이 돈을 가져와 던져놓고 돌아서자 어디 문던 돈이라도 눈먼 돈이라도 생긴 것인지 정사장이 물었다. 류씨는 이부자리 이잣돈도 널렸다며 돌아갔다. 그 화는 모두 영구에게 돌아왔다. 영구가 장옥에 놔두는 싼 급전이 대장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 사업을 눈뜬 채로 넘길 그들도 아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도시댁은 제 분수에도 없는 일을 벌여 집골이 일이 된 것도 다 이순이 그년 때문이라고 악다구니를 썼다. 겨우 남은 돈으로 화덕을 짓고 집은 고치고 대장간 수리비도 제법 까먹고 나서도 이순에게 매달 생활비로 돈을 대야 하는 형편이 되자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 대장간은 형편이 피지 않았다. 영문을 모르는 이순은 매달 돈 받을 날이 되면 아예 대장간으로 와서 살았다. 오메 엄니라고 돈을 맡겼더니 아귀가 따로 없네. 그 돈 다 어디다가 감춰둔 것이오. 나 죽는 꼴을 안 보려면 얼른 돈 내놓으시오. 도시댁은 그럴 때마다 영구에게 일수를 내서 돈을 건넸다.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도시댁이 일수돈을 밀리며 갚을 형편이 못 되자 영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순을 넘기라고 들볶기 시작한다. 안 팔아먹는다는 겨. 지가 데리고 살라고 한대하요. 내가 나이는 이순이 누이보다 2살 어리지만 나는 총각이라니까요. 나 여자하고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오. 누이도 좋아할 거요. 누이야 이놈 저놈 다 거쳤으니까 알 건 다 알 거고. 도시댁은 영구 저놈이 원수고 저승사자라고 여기지만 빚진 죄가 더 크다. 그럼 이순이한테 직접 말하지 그려. 난 못해요. 아 이건 또 뭔 억지여요. 이순이 누이가 내가 돈 주고 저 샀다고 하면 평생 날로 뭘로 보고시오. 그니까 장모가 잘 설득해서 내게 보내유. 이달 말까지유. 기한 졌시오. 도시댁이 영구 가는 일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영구가 젊은 처녀를 데리고 몇 달 살다가 여인숙 골목에 팔아넘긴다는 말 정도는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날짜가 바득바득 다가오자 도시댁은 어쩔 수 없이 이순이를 찾아왔다. 이순아, 영구가 너와 혼인하자고 하는데 넌 어쩔래? 영구 그 새끼가? 엄니 미쳤슈? 그 자식 허는 짓이 뭔지 몰라서 그러니 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딴 소리 말고 내가 맡긴 돈이나 내놔요. 어디 가서 가게나 열든지 해야지. 아무래도 내 살궁리는 내가 해야 것슈. 도시댁은 풀이 주고 돌아왔으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달은 밝은데 속은 모르고 술이 불쾌하여 코를 고는 도시만 야속하다. 다음날 동이 트자 장옥 사람들은 도시댁을 우물 속에 건졌다. 우물과 한마당을 쓰던 조달구는 시퍼렇게 굳은 도시댁을 보자 쏜살같이 집 안으로 내달렸다. 조달구는 문간에 세워두었던 삽자루로 자고 있던 동생 영구를 패대기 쳤다. 그날 이후 영구는 장옥 동네에서 볼 수 없다. 그건 있다 하고 우물이나 마저 푸세. 내가 잘못했네. 나는 그저 조달구 저 자식이 주여사원티 삽살개 마냥 꼬리를 치는 것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오. 내가 도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런 말이 나오게 헛겄냐. 그 말도 내가 헛말은 아니네. 그 주 여산지 허는 여편 내가 헛말이라는 것은 자네도 분명히 알고 있자는가? 도씨는 말이 없다. 시퍼런 화덕불에 달궈진 시우새 하나를 새망치로 두들겨 길게 편다. 다시 불 속에 넣어 달궜다가 꺼내 꺽쇠에 걸고 새를 각지게 꺾자 난 모양이 된다. 능숙한 솜씨다. 어디 급하게 낮주문을 받았는가? 어제가 장이었잖는가? 직각으로 꺾인 시우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리자 가는 초승달 모양의 휘어진 낫으로 변한다. 도씨가 작은 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하자 끝이 뾰족해지고 다른 끝은 쇠꼬챙이가 된다. 도씨의 망치질이 더 빨라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자 황씨는 튀는 불꽃을 피해 두어 걸음 물러선다. 그것만 만들 참이지 조달구 저 사람 기다리다 숨 넘어가겠네. 도씨가 황씨를 돌아본다. 허옇게 뒤집힌 눈이 벌건 불빛에 반사되어 기괴하여 황씨는 흠칫 놀랐으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도씨가 순간 희미하게 웃는 모습이다.
도사장 왜 그러나? 도씨는 숫돌에 예리하게 낯을 간다. 거무튀튀한 무쇠가 순간 푸른빛을 띤 날선검이 된다. 도씨는 손을 멈추고 반쯤 남은 소주를 들이켜고 빈병을 구석에 던진다. 입에 물고 있던 소주를 퍼런 칼날에 뿜는다. 화덕의 푸른 불빛이 칼날에 부닥치자 무지개로 선명하다. 도사장 왜 그러냐니까? 도씨는 실실 웃으면서 큰 독에 담긴 물에 낫을 담갔다가 꺼낸다. 푸푸 허연 김을 뿜으며 낫의 퍼런 빛이 더 선명해진다. 황씨는 그처럼 낫이 섬뜩하게 보인 적이 없다. 도씨는 낫을 작은 나무 자루에 끼운다. 시커먼 연기가 매콤하다. 도사장 왜 그러는 거요? 일 안 할 거요? 어여 끝내고 술이나 한잔 하자고. 다시 도사장이 피식 웃는다. 그년이 지엠이 애비 다 잡아먹은 년이요. 황씨가 다시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선다. 자네도 그년 몸을 취했는가? 왜 이러는겨? 저리 비켜! 일륜이 남아있어야 영신도 내리는겨. 도씨는 비웃음을 남기고 대장간을 나서서 재민천 뚝을 걷는다. 그의 웃음이 울음이 되어 흐르는 물에 실려 멈추지 않는다. 날선 낫 끝에 반사된 시퍼런 도끼가 깊숙한 물속에 몸을 일으킨다. 소문.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1절. 은옥은 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부른다. 아이들 앞에 나가 노래를 부를 때면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옆 아이들을 건드리는 해찰도 할 수 없다. 노래를 듣는 선생들은 너무도 애절하여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다. 그렇다고 은옥이 어떤 선생을 좋아하여 저 노래를 한다는 소문은 믿을 수 없다. 그건 아니다. 은옥이 일이라면 모를 것이 없는 나다. 은옥이 어느 날부터 바지 대신 치마만 고집하여 치마 속에 하늘색 스타킹 양말을 받쳐 입고 가슴을 불룩하게 내밀고 다니거나 중학교 시험이 없어져 나머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어 진짜 좋아하게 된 것이나 학교나 동네에서도 은옥을 이미자로 부르는 이유도 다 안다. 고만하루 솔바 소풍 장기자랑이다. 은옥은 맨 끝 순서로 동백아가씨를 구성지게 불렀다. 교감 선생은 장기자랑에서 입상한 아이들에게 무어라고 우스운 말을 하며 상을 나눠줬다. 아이들은 그때마다 까르르 웃는다. 대상이다. 이미자. 나와라. 아이들은 두리번거리긴 했지만 그게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은옥이 멈칫거리자 아이들이 은옥을 이미자라고 부르며 등을 떠민다. 은옥은 이미자다. 호서극장과 제1극장 구두패 우두머리 은재는 벚꽃이 만개한 날 밤 영명학교 앞 앵산공원에서 칼에 찔려 죽었을 것이다. 이른 아침 공원에 올라갔던 영명학교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죽은 은재를 발견하고 놀라 학교 교무실에 알렸다. 경찰이 달려왔고 앵산공원 전체 출입이 금지되고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드러난 것은 없다. 학생뿐이 아니라 그 학교 선생들도 은재를 모르는 이가 없다. 은재가 칼에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 읍내에 퍼졌다. 터미널을 장악한 형도 패거리 소행이라는 말이 돌자 형도가 경찰로 가서 결백을 입증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장옥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읍내 다른 패거리들은 불똥이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튈까 전전긍긍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질질 끌었다. 강력계 조순경에게 뭐라도 들을까 하여 장옥 사람들은 슬금슬금 물었지만 조순경은 입을 굳게 다물고 일체 말이 없다. 장옥 우물가에 사는 조순경 마누라 두꺼비 엄마도 입을 다물었다. 은재 할머니만 속이 탔다. 은재 덕분에 다른 동네 아이들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장옥 아이들은 은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도 울어서 눈이 팅팅 불었다. 장옥 청년들 중 은재의 도움을 받았던 몇은 은재를 죽인 놈을 찾아 복수를 결의했다는 소문은 영명학교 학생들로부터 부풀려졌다. 마치 어떤 장면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하는 아이들이 생겨나자 그때마다 형사들이 수시로 학교를 들락거린다. 영명학교 학생과장이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입단속을 했지만 소용없다. 은재의 시신이 도립병원으로 오자 장옥 아이들은 매일 놀던 도립병원 마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
하늘 품은 귀신이 아이들을 데려갈 거라는 단골레의 말이 돌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은옥이 학교에 가지 않고 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식구들 중 아무도 은옥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모른다. 더구나 은옥이 집에 틀어박히자 속상한 은옥 어미도 자파점 문을 닫고 누웠다. 집 식구들조차 바깥 출입을 하지 않자 더 이상 소문만 돌아다닌다. 은재가 은옥을 건드려서 부득이 은옥아비 이중발이 은재를 불러내 죽였을 것이라는 소문이다. 이중발은 평소 평안도 사투리를 심하게 쓴다. 이중발이 거제도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청년단원 출신으로 이민군에 부역한 사람들을 마주 죽였다는 말도 있지만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이중발이 청년단 단장을 했고 그 여세로 장옥 의용 소방대장을 하며 제법 위세를 떨친 것은 사실이다. 호서극장 부지배인을 맡은 것도 호서극장 사장이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이다. 은옥 어미의 자파점이 문을 닫자 장옥 사람들은 당장 국수를 살 수 없게 되었다. 국수를 사러 재민천 뚝길을 한참이나 걸어 147번지 국수집까지 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 달이 지나 겨우 다시 국수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도 은옥이 밖으로 나온 걸 본 사람이 없다. 날이 더워지자 함석지붕을 올린 은옥 어미의 가게는 한낮에는 방안에서 견디기 어렵다. 언젠가 은옥이 도립병원 정원 나무 아래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혹시 폐병이라도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말이 돈다. 가뜩이나 고운 얼굴을 지닌 은옥이 집안에만 머물자 피부색이 희고 창백해져서 제법 성숙하고 예쁘게 보인다. 사람들은 결핵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희고 창백하여 엄청 예쁘게 보인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지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놓고 묻는 사람은 없다. 느닷없이 은옥이 극장에 나타나 닫혀있던 매점을 열고 일을 시작했다. 다시 학교에 다니라는 식구들의 만류는 뒷전이고 은옥이 매점에 나와 열심히 일하자 학교 선생이 극장까지 찾아와 설득했지만 소용없다. 어쨌든 매점을 열자 영화를 보러 왔던 이들은 매점 앞에 군것질거리를 사려는지 은옥과 농담이라도 몇 마디 하려는지 수시로 줄을 선다. 경찰들이 은재를 죽인 범인을 잡으려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좀처럼 성과가 없자 이중발이 직접 나서 경찰서장을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 수사의 성과를 재촉했다. 이중발을 따라온 국회의원이 은재 할머니를 만나 사건을 곧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때뿐이다. 아무리 한 동네 사람이라도 은재 사건에 이중발이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는 분명 따로 있었다. 유난히 막내를 예뻐했던 이중발은 절박했다. 학교를 그만둔 은재가 왜 죽었는지가 밝혀지면 다시 학교에 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다. 극장이나 은행 구두닦이들, 심지어 터미널 패거리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다. 이번엔 은옥이 직접 나섰다. 어린 구두닦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은재가 죽었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근히 캐물었다. 패거리들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은옥에게 아이스케끼를 얻어먹는 맛 때문에 아이들은 그리 오랫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기동량이라도 한 말을 슬금슬금 전했다. 은옥은 은재의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수첩에 모으고 있었다. 극장 주변엔 늘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은재의 죽음과 관련된 얘기들은 이내 사라졌다. 극장 금비녀 사장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평소 금비녀 사장이 현금을 많이 가진 것을 아는 도둑이라면 틀림없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실 거라는 소문이다. 경찰이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을 거란 걱정으로 극장 식구들 누구도 편안할 수 없다. 이상스럽게도 그런 소문이 돌자 금비녀 사장은 금비녀를 꽂고 다니지 않고 직록색 옥비녀를 꽂았고 얼굴도 밝지 않다. 물론 그 옥비녀가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도 극장 사람들은 그녀를 여전히 금비녀 사장이라고 부른다. 옥비녀 사장이라 부를 수도 없고 금비녀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을 이유도 없다. 금비녀 사장이 극장의 실제 사장인지 정확히 아는 이는 없지만 그녀가 영업을 총괄한다. 금비녀를 포함한 몇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늘 있다. 어쨌든 그녀는 늘 호석장 사장 금비녀로 통한다. 그렇다. 소문은 하룻밤 지나면 어느새 한 집 두 집 난장을 치고 날개를 달고 퍼져서 대통교를 지나는 사람들이 애써 모르는 척해도 모를 수가 없다. 호석극장 소문의 진원은 난초다방 우마담이 쫑알대는 이야기다.
풍선껌을 잘근거리는 미스오. 미스연의 커피 보자기 안에 담긴 이야기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다시 우마담의 귀로 들어간다. 아, 그랬구나. 우마담은 자신이 미처 그런 사실까지는 왜 몰랐는지 탄식하며 손톱 매니큐어를 색을 바꾼다. 언니, 그 어머 형사가 언니를 좋아했다는 말이 사실이요? 엄형사? 왜 아니겠니? 엄형사뿐이 아니지. 엄형사랑 같이 다니는 그 조순경, 김형사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중 엄형사가 낫지. 사람이 됐더라고. 의리가 있어. 사내는 의리가 있어야지. 안 그래? 말하면 뭐래. 내 말이. 미스오는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 옆에 허벅지가 드러난 다리를 꼬고 앉아 담뱃불을 붙이며 우마담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 언니, 엄형사 자주 만나? 가끔 어쩌겠니? 우마담은 문득 출장을 떠나기 전 살림이라도 차리자던 엄형사의 모습을 떠올린다. 강도나 깡패들을 때려잡는 강력계 형사치고는 작고 깡마른 몸집으로 어설퍼 보여도 하룻밤의 호사는 제법 만족스러워 은근 살이 떨린다. 그 집 진짜 강도가 들었다고 하대요. 엄형사는 우마담이 또 쓸데없는 말을 옮길까 은근 걱정이다. 누가 그랴. 너 관심 꺼라. 너라도 무슨 상관인데.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듣는 말로는 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뭐 아는 거 있죠? 궁금해 죽겠어. 얘기 좀 해줘요. 넌 왜 그렇게 매사에 관심이 많냐? 네 일도 아닌데. 아무래도 그 집 젊은 여자가 문제요. 강도가 아니고 젊은 여자? 그 여자 집 나갔다던데? 그러니까 집 나가면서 돈도 챙겨 내뺀 거지 뭐. 어쩜 그럴 수가. 큰돈이겠죠? 글쎄 고발이 들어왔으나 수사해보면 알지. 집을 팔았다는 것도 같고. 집을 팔았다고요? 그랬구나. 그랬어. 집까지 팔아서 달아났네. 나간다. 그리고 너 몸간수 잘해라. 드나드는 놈이 있다고 들었어. 한 열흘 출장이요. 그리 알고. 누가 그래. 드나드는 놈이라니. 드나드는 놈이 유 말고 누가 또 있어. 참. 다 듣고 있어. 지금 생각 중이다. 살림내서 주저앉힐까 한다. 나간다. 엄영사는 나빈의 집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뻔한 얘기다. 강 과장은 호서극장 제1은행 앞 구두 패거리를 이끌던 은재를 죽인 놈들을 빨리 잡아들이라고 성화다. 막막했던 은재 죽음의 단초는 극장 매점 은옥이 건넨 수첩에 있었다. 극장 인근 부동산 사장 허만도 주변을 맴돌던 영춘이 사라지기 전 이야기다. 수첩에는 구두를 닦던 영춘이 극장 구두 패거리에게 은재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는 메모가 적혀있다. 영춘은 은재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다. 허만도의 부동산 일에 끼어들고 싶어 안달하던 영춘이 갑자기 극장 주변을 떠날 이유가 없었다. 엄영사는 동료 형사들에게도 입을 닫고 영춘을 은밀히 내사하기 시작했다. 주로 부동산을 취급하던 허만도가 최근 돈놀이판에 끼어들어 사채꾼 조영구와 한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장옥에 산다. 허만도와 손을 잡은 영구와 터미널 신흥 패거리 영춘이 대거리를 할 수도 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난다. 일이 커지기 전에 정리가 필요했다. 그들의 관계를 캐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 두 패거리에 돈을 대는 전주는 전당포 사장 정구섭이다. 정구섭이 건재한 한두 패거리의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에 은재의 죽음은 의외다. 느닷없이 극장사장 금비녀 주변에 새로운 일이 터졌다. 뭔가 석연치 않은 끈으로 엮인 것은 분명한데 낌새를 챌 수 없어 기분이 영 찜찜한 엄영사는 서둘러 나갔다. 엄영사가 나간 후 한참 동안 방 안에서 뒹굴던 우마담은 아직 봉고탄 젖가슴을 두 손으로 축혀 올리며 거울 앞에 앉는다. 이참에 진짜 살림을 차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머리카락을 힘차게 빗질한다. 어차피 내준 몸 가끔이지만 불쑥불쑥 들어온 엄영사가 싫지도 않고 다른 여자에 가는 것은 아닌지 공연히 걱정도 되고 이따금 기다려지기까지 하던 터라. 전화벨이 울린다. 눈을 털며 다방 안으로 들어오던 미스연이 화장실로 불이 나게 사라진다. 담배 좀 작작 피우고야. 전화다 받아. 우마담이 신경질이다. 언니가 받아. 미스오가 꼼짝하지도 않자 우마담은 얼른 자리에 일어나 전화를 받고 메모한다. 야 얼른 일어나. 배달 출발해. 영사실이다. 쌍화차 석잔. 영사실? 언니 나 말고 미스연 보내. 거기 보조 있잖아. 젊은 청년. 미스연이 그 사람 은근 좋아하거든? 응? 영사실에서 너 보내라고 하던데?
진짜 싫다. 그 아저씨는 손이 못 댔어. 자꾸 만져. 아유, 또 시작이다. 엉덩이가 뭐 대수니? 돈만 덥석 앵겨줘 봐라. 무슨 일이든 뭔 상관이니? 꼼짝 않던 미스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에서 나온 보퉁이를 챙겨 밖으로 나간다. 길바닥에 남은 눈이 살짝 얼어 몸을 반듯하게 가누기 어렵다. 극장까지는 종종 걸음으로도 금방이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제법 한기가 들어 몸을 웅크린다. 미쏘, 배달 조심해라. 넘어지면 볼만 허시겄다. 에이, 약사님도 걱정이 팔자네요. 근데 왜 놀러 안 오셔? 눈 빠지겠어요. 그런 소리 말고 어서 가. 안에 저기 있어. 큰일 나. 미스오는 모른 척 지나가다 노약사를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노약사는 그저 약방 앞에 남의 눈을 쓸고 있다. 미스오는 노약사를 지나치다가 멈추고 흘긴 눈꼬리를 치켜들고 엉덩이를 흔들며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린다. 노약사님, 이거 한잔하러 꼭 오세요. 피식 웃는 노약사는 약방 안을 쳐다보며 어서 가라고 손짓한다. 노약사는 말이 약사지 약방 주인일 뿐이나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약사라고 부른다. 대통교 건너 이화약국이 새로 생겼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화약국으로 몰려갔다. 새로 부임한 여약사가 이어주는 약이 신통하게 잘 듣는다고 하지만 속생각은 따로 있다. 이화약국 박선생이 데려온 미모의 여약사를 훔쳐보는 재미도 있지만 약국에 들를 때마다 감초와 당귀를 함께 끓인 당귀차를 공짜로 얻어 마시는 즐거움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이 느닷없이 약방 출입을 끊자 노약사는 동네 사람들이 몰리는 대통집을 달려갔다. 그는 눈웃음을 흘기는 여약사에게 홀려 이화약국으로 몰려가는 인간들이 배신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두고 볼 것이라고 울렀다. 그뿐이 아니다. 이곳 약전거리를 지켜온 것이 누구냐고 말을 꺼낸 노약사는 약대를 겨우 졸업한 신출내기 약사와 누대에 걸쳐 약방을 내고 약전을 지켜온 명문가 노약방을 어찌 비교할 수 있냐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동네 사내들은 대꾸하지 않고 슬금슬금 대통집을 나갔다. 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미스오는 말려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끌어내리며 2층 영사실로 달린다. 기도주임이 흘낏 올려 쳐다보며 웃는다. 우마담은 카운터에 앉아 미스연이 가져온 돈을 통에 넣고 커피 보자기를 푼다. 두 잔이 좋게 나올 양이 그대로 있었다. 우마담은 커피를 빈잔에 따라 마신다. 아직 온기가 충분하다. 우마담은 화장실을 다녀온 미스연이 들어오자 지나가는 말로 묻는다. 커피가 남았네? 두 잔은 여벌이었거든. 돈은 다 받았수. 커피 맛이 별로래? 좀 진하게 뽑을까? 우마담은 혹시 커피 맛이 별로라 남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하룻밤 자고 나면 생기는 게 다방이고 찻집이다. 커피였다고는 안 뜬대. 그것보다 글쎄, 언니 그거 알아? 나비네 옆집 사내도 집을 나갔대요. 나비네 옆집 사내? 미장원집? 중국집? 아니 부동산. 부동산? 사무실도 정리하고 사라졌다고 하던데? 왜 있잖아. 회색 코트 입고 다니던 남자 허사장. 허사장? 망했나? 망하게 생겼더라. 어쩐지 가게는 문 닫아놓고 늘 밖으로 돌아다니더라고. 언니는 그럼 부동산이 밖으로 돌지 않아 있수? 근데 그게 아니 모양이요. 아무래도 나비네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눈치던데? 나비네와? 우마답은 갑자기 심란해진다. 허만도가 이야기에서 불고기를 사면서 돈뭉치를 꺼내 보이며 TV라고 지점 몇 장을 건네던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한 달이면 서너 차례 드나들며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여윳돈 있으면 돈놀이를 하라고 권하던 모습이 영 미덥지 않았던 터다. 우마담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귀가 솔깃해져서 돈을 맡겼으면 또 몇 년 헛일을 한 셈이 됐을 것이다. 순간 길 건너 문방구와 책방을 겸하던 이사장을 떠올린다. 우마담은 책방으로 전화를 건다. 재수없이 전화를 받는 건 이사장 부인이다. 사장님 안 계세요? 왜요? 별건 아니고요. 손님들이 잡지라도 갖추라고 해서 이사장님께 철 지난 잡지를 부탁했거든요. 그거요? 잡지는 새 책 나오면 지난호는 헌책방으로 가져가거든요. 난 그런 사정은 모르니 새 잡지는 비싸고 해서. 다방 사장님께서 잡지를 다 챙기시고 별일이네요. 제가 이달 말 지나면 챙겨놓을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별일요? 늘 그렇지요. 우마담은 전화를 끊으며 어휴 재수없어. 혼잣말로 두런댄다. 책방 이사장이 허만도에게 돈을 투자할 만큼 허술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험한도 손에는 늘 돈이 돌았다.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부동산 사무실을 내면서 제법 돈 푼 꽤나 있는 것처럼 쓰고 다니며 사장 행세를 했다. 비싼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사치를 권하기도 하고 부동산은 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물건들은 거의 험한도가 처리하도록 뒤를 봐주는 이가 있다는 말이 돌았다. 험한도가 갑자기 사라지자 사람들 사이에 나비네와 험한도가 한 통속이라는 말도 퍼졌다. 우마담은 무슨 말이라도 할 것처럼 입을 실룩대다가 상관없는 일에 공연히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심심하다. 미시안을 보자 옳거니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